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47편 고려 조정 직언과 간쟁이 만발하다. 일본에 간 몽골 사신단의 피살 사건을 소개했었는데요. 고려사 조료의 해당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원나라 황제가 사신을 일본에 보냈다. 고려에서도 왕이 통역하는 사람으로 낭장 서찬과 사공 상좌 등 30명을 보내서 원나라 사신단을 인도하였는데 외인이 이들을 모두 죽였다. 상좌 등 4명이 도망하여 고려로 돌아왔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갔다가 피살된 원나라 사신들은 언제 파견됐을까요? 이때로부터 4년 전인 충렬왕 원년 3월의 고려사 기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일본을 선유하려고 보내는 원나라의 사신 예부시랑 은세충과 병분왕 중 하문저가 고려에 왔다. 이들이 일단 고려에 도착하자 고려에서는 통역할 사람과 뱃사공 등 30명을 일본에 딸려 보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서에는 4년 전에 파견했던 원나라의 사신단을 선유 일본사로 적고 있습니다. 일본을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화친을 이끌어낼 사명을 띠고 파견됐던 사신단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미 제1차 원정 때 일본을 무력 침공했다가 풍랑을 만나 패퇴한 경험이 있는 원나라가 새삼스럽게 적대 세력인 일본을 선유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몽골은 일본에 대해서도 고려와 같은 그 책봉 조공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고려는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만났을 때 이 책봉 조공 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고려 쪽에서는 이제 몽골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고려를 비롯한 한반도의 여러 왕조들은 중국의 왕조들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일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비록 일본과 한 차례 무력 충돌을 벌이긴 했으나 원나라로서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고 고려의 경우처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어서 자신들의 지배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화친하자고 찾아온 사절단의 단원들을 모조리 처형하는 것은 국가 간의 외교 관례상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의 국내 정치 권력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일본의 국내 정세가 실은 그 고려의 최씨 정권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일본은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가 있을 때고 가마쿠라 막부에서 호조씨의 식견 정치, 집권 정치라고 하는 게 실시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일본의 국왕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부의 식견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책봉 조공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일본의 국왕이 몽골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식견의 그 설 자리는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일본은 무신 정권 때 고려와 마찬가지로 왕실은 허울 뿐이고 실제 권력은 가마쿠라 막부의 식견인 호조 도키무네가 거머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원나라의 화친제의를 두고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원나라 황제라는 자가 화친하자는 사신을 보내왔어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선유사를 보내다니. 하지만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화친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일본이 원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책봉을 받잔 말이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지난번에 쳐들어왔을 때는 요행이 때맞춰서 태풍이 불어주는 바람에 그들이 허겁지겁 물러났지만 그들이 또다시 쳐들어온다면 또다시 쳐들어오면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 싸워야 할 것이요. 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얼마 전에 송나라마저 그들에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어. 우리가 화친제의를 거부하면 이 다음엔 필시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요. 이보시오. 우리가 그들의 화친제의를 받아들이면 원나라 황제는 우리 일본의 왕실과 강화 조약을 맺을 테고, 그리 되면 우리 같은 막부의 무인들은 추풍낙엽 신세가 돼버릴 것이요. 고려가 저들에게 항복한 뒤에 고려 무인들의 말로가 어찌 되었는지 보고도 모르겠소. 그렇더라도 원나라에서 온 저 사절단에게 무슨 대답을 주어서 보내야 하지 않겠소? 우리가 살 길은 저들에게 맞서서 결사항전을 하는 것뿐이요. 이 기회에 원나라 놈들에게 우리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시다. 어떻게 말이요? 사신으로 온 저자들을 돌려보낼 것 없이 모두 죽여버립시다.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러한 논쟁 끝에 원나라에서 파견된 선유사신 일행을 처형하지 않았을까요? 한편 선원 4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는 바람에 4년 전에 원나라에서 파견되었던 사절단원들이 일본에서 모두 처형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충렬왕은 부랴부랴 이 사실을 원나라에 알립니다. 낭장지선은 속히 원나라로 달려가서 일본에 갔던 사신단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황제에게 알리도록 하라. 일본에서 살아 돌아온 4명의 뱃사공들도 함께 데려가도록 하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쿠빌라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신단 피살 사건 때문에 특별히 일본에 대한 제2차 원정 시기를 앞당겼다는 증거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미 2차 원정은 그 이전에 착수되고 있었고 2차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은 정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작용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일본 정벌 그 자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 거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서기 1279년 7월 충렬왕은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원나라로부터 부여받은 제2차 일본 원정에 대한 준비 사항을 보고합니다. 왕이 승지 조인규와 인우를 원나라에 파견하여 전함 수리 및 선박 건조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충렬왕은 며칠 뒤에 밀직부사 이존비와 장군 정인경을 쿠빌라이의 생일 축하 사절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문을 전하게 합니다. 먼저 번에 조인규 등을 보내서 전함의 수리와 건조에 관한 일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함의 수리와 건조에 대한 감독을 원수부에게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원수 홍다구는 고려와 사이가 좋지 못해서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있으니 만일 감독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놀라고 의심하여 도망을 할 것이요. 따라서 사업을 성취하기가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동 원수부의 원수는 다름 아닌 홍다구였습니다. 고려는 원나라로부터 제2차 일본 원정을 위해 900척의 전함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받았는데 충렬왕은 그 전함 건조 작업에 대한 감독관으로 이 홍다구가 고려에 파견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쿠빌라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충렬왕이 노골적으로 홍다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셈인데요. 그 배경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삼별초 진압 과정에서 몽골군들한테 포로로 잡혔던 고려인들을 대다수 그 원둔전에 강제로 배속시킨 것이 일단 홍다구였고, 이후 고려 인민들 중 그 원제국 정부나 원 황제나 고려 국왕 모두 홍다구한테 잡아간 고려 군민들을 내놓아라. 그 다음에 그리고 몽골군이 이제 이후 철군을 할 때 그 고려 여인들이 많이 그 가소리도 있었는데 내놓고 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 말을 하나도 안 들었었거든요. 워낙 그 감정과 관계가 안 좋던 차에
이제 일본 정부 2차 일본 정부 준비 과정에서도 홍다구가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농단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게다가 바로 1278년 이 홍다구하고 훈도 등이 김방경의 영모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굉장히 가혹하게 고문을 합니다. 쿠빌라이는 그 홍다구를 활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고려를 통제하는 그런 그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려의 왕인 충렬왕으로서는 홍다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정권 문제 차원에서 홍다구의 권력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충렬왕 자신의 왕권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렬왕은 그 지속적으로 세조 쿠빌라이한테 친조 같은 것도 다니면서 이제 홍다구를 그 고려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좀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와 인천대 이형우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제1차 일본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다구가 고려 전역을 휘젓고 다니면서 전횡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렬왕으로서는 쿠빌라이에게 그처럼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과연 쿠빌라이는 충렬왕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그해 10월 주상 전하, 원나라에서 전함 건조를 감독할 관리를 파견하여 지금 고려를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 누구라 하더냐? 황제의 칙명을 받고 감독관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설마... 우단치라는 관직을 가진 탐납이라는 자와 필도치 합백나가 감독관으로 오고 있다 하옵니다. 오, 그래. 잘 되었구나. 그들이 당도하면 과인이 새로 지은 궁전에서 연회를 배설할 것이니 준비하도록 이르라. 예,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주상 전하. 쿠빌라이가 결국 충렬왕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군들을 동원하기보다는 이 일본 정벌 또는 고려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요동적인 홍다구 세력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했고, 근데 워낙 고려 내에서 그 이전에 구원 같은 것 때문에 시비가 많이 벌어지니까 고려에서 조금 발을 빼게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인물들을 보내와서 전함 건조를 독려하겠다는 것은 결국 홍다구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투입하는 것이 고려 조정으로 하여금 일본 정벌 준비를 하게 하는데 더 순조로울 것 같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쿠빌라이가 홍다구에 대한 신임을 아주 철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기록에 보면 그 쿠빌라이가 홍다구를 굉장히 그 총애해서 그 다구라는 이름도 쿠빌라이가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즉 그의 뭐 홍다구의 조부 때부터 이미 몽골에 기부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충성을 했고, 또 홍다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전술에 능해서 여러 방면의 그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고 해서 세조가 그 홍다구를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특히 2차 일본 원정 같은 중요한 그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홍다구를 배제시킬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쿠빌라이는 일단 충렬왕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려에서의 전함 건조 작업 등에 홍다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실제 일본 원정을 위해서 군대가 출정할 때에는 홍다구를 주요 지휘관으로 참여시키게 됩니다. 주상 전하께서 일본 원정 준비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해 그 대책을 보고하라 하시었기에 제추신료들이 모였으니 의견들을 모아봅시다. 전쟁의 승패는 곳간에서 결정난다 했는데 지금 나라 창고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니 이런 처지에서 어찌 900척의 전함 건조를 완수할 수 있단 말이요. 전함 건조만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원나라로부터 할당받은 군량입니다. 어차피 이 상태로는 원나라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일본 정벌 준비를 완수해낼 방도가 없으니 지방의 주와 군에 명해서 추가로 징세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잖아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또다시 무리한 징세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태조대왕께서는 오계도의 주와 군을 획정하여 토지를 경영하신 이래 또한 백성에게 부과하는 것이 모두 일정한 제도로 돼 있었어요. 헌데 근래 전란과 흉년이 잇따라서 나라 창고의 저장이 동인하자 조정에서는 자꾸만 무리한 과세를 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호구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대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흩어진 호구를 다시 모아드리고 잘못된 부세는 고치도록 해야지요. 그 일을 지방 수령들에게 맡겨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니 각 지방에 새로이 관리를 파견해 실태를 파악한 연후에 일본 정벌에 필요한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마련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개점사를 파견하시도록 추청을 드립시다. 이전에도 수차 개점사를 파견했는데도 별무 효과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질 않습니까? 전함 수리와 건조를 지휘할 책임자와는 별도로 군사 징발과 군량 확보를 위해서 일단 지방에 개점사를 파견하시도록 정을 올립시다. 충렬왕 5년조의 고려사와 고려사 조례에는 계점사라는 관직이 등장합니다. 설명하자면 대체로 이러한 성격의 관직입니다. 고려 후기에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했던 임시적 성격의 외관직이다. 충렬왕 때 도별로 파견했는데 판관과 녹사를 2명씩 딸려주었다. 계점이란 지방 군현의 호구, 토지, 군기 등을 점거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임무를 지닌 관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후기에 권세가의 농장이 확대되고 반면에 공전과 공민은 감소함에 따라 부세의 불균형과 국가재정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계점사와 같은 사신을 파견하여 지역의 세액을 재조정하거나 농장의 전호를 차출하여 공전과 공민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어쨌든 충렬왕은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각 지방에 계점사를 파견합니다. 허공을 경상도 지휘사로 임명할 것이며 홍자번을 전라도 지휘사로 그리고 권단을 충청도 지휘사로 임명할 것이니 세 사람은 현지에 내려가서 전함 수리와 건조의 책임을 맡도록 하라. 또한 각 도에 계점사를 파견할 것인데 경상도 계점사는 주열이 맡고 전라도 계점사는 곽여필, 서해도 계점사는 우준충, 그리고 동계 교주의 계점사로서 최유후를 임명할 것이다. 계점사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은 지방의 권세가들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엄정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충렬왕대는 그 아버지인 원종대까지 오랜 그 무신 정권 기간을 거치고 또 몽골과의 30여 년의 항쟁을 거쳤기 때문에 전 국토가 피폐화되었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관리들이 또 원나라의 그 힘을 등에 업고 막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때 특별히 설치한 것이 계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재정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런 속에서 또 수친을 해야겠고 그래서 계점사라는 것을 파견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파견한 계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충렬왕은 가장 중요한 두 지역의 계점사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 계점사 주열과 전라도 계점사 곽여필을 파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면해버리고 맙니다. 이 중에서 경상도 계점사로 파견됐던 주열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죠. 주열은 고종연간에 과거에 급제하여 남원 판관으로 파견되었다가 국자감의 구품관인 국학항록으로 임명되었고 여러 관직을 거쳐 감찰어사가 되었으며 나주, 정주, 승천, 장흥 등의 수령으로 명성과 업적이 있었다. 원종 때 병부낭증으로 있으면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안찰사로 파견되었는데
그의 위신과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서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였다. 고려사 열전편 주열전에는 그의 강직한 성품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일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열이 안찰사로 지방에 가 있을 때 내신이었던 최종경이라는 자가 왕이 보낸 사신으로 주열을 찾아왔는데, 이보시오, 안찰사 양반. 내가 주상전하의 사신으로 여기 왔는데 말이오. 여기 이 바지하고 저고리 옷감이 어떤 전인 줄 아시오? 원나라에서 온 응방 사람이 저기 남송 상인에게서 특별히 구해다 준 고급 비단이란 말이오. 자, 어디 감촉이 어떤지 한번 만져보시겠소? 그는 신이 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였다. 그러자 안찰사 주열은 그를 미워한 나머지 일부러 너덜너덜 해진 옷을 입고 나타나서 두 다리를 쭉 뻗고 퍼질러 앉았다. 과연 주상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는 내신이라 옷차림이 남다르구려. 안찰사께서 왜 저런 옷을? 이 먼지 좀 봐. 아니, 내 옷에서 냄새가 난다 하였느냐? 어디? 향기가 넘치는데 웬 호들갑들이더냐? 너희들 이게 뭔 줄 아느냐? 내가 속고쟁이에서 이를 잡았으니 어디 구경들하거라!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최종경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주열은 이러한 성품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벼슬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가 어느 날 첨의부에 들어가서 어떤 재상과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 지방안찰사로서 직분을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겠네 그리요. 늘 해오던 일인데 별나게 고생이랄 게 있겠소. 그런데 그대는 이 나라의 재상을 뭘로 보는 것인가? 무슨 말씀이요? 나는 이 나라의 재상을 재상으로 보고 있지요. 재상이 얘기를 하는데 그대가 나와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자는 것인가? 바닥에 엎드려서 듣는 것이 예가 아니겠는가? 재상의 말씀이니 땅에 엎드려서 들어야 한다 하였소. 그렇다면 임금님의 말씀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듣기라도 해야 한단 말이오. 뿐만 아니라 주열은 경상도 안무사로 갔을 때 하포의 원나라 진수군이 군수품을 한정없이 요구하자 주열이 군수품과 군인들의 경비를 10분의 7이나 감축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군사들이 죽일 듯이 몰려들었지만 주열은 꼼짝도 않고 서서 조목조목 타이르자 하는 수 없이 물러났고, 그 바람에 하포의 고려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주열을 경상도 계점사로, 그리고 주열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곽여필을 전라도 계점사로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권세가들이 거느리고 있는 처간이 문제다. 내가 어명을 받고서 경상도에 계점사로 온 이상, 제 아무리 위세등등한 권세가라도 양민을 점탈하여 개인의 처간으로 삼은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그 자들이 받아먹고 있으니 나라 곳간이 거덜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하게 그들의 처간이 된 자들을 모두 해방시키도록 하라. 전 시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이 처간이란 본래는 고려시대의 왕실과 궁원 혹은 사원 등에 소속된 전답을 경작하는 농민으로서 조용조의 세 가지 과세 중에서 조는 땅 주인에게 바치고 곡물과 요역은 국가에 부담했던 공민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서 권문 세족들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이들을 무단으로 탈점해서 조용조의 3세를 포탈하는 바람에 사적인 소작인처럼 변질됐던 것이죠. 따라서 권세가들이 탈점한 처간을 이탈시켜서 공민으로 돌리는 것이 주열과 같은 계점사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권문 세족들이 불법으로 탈점해간 처간들을 이탈시키라 했거늘 어찌하여 내고의 처간들까지 부역에 징발하는 것이오? 내고에 속한 처간이라도 부역에는 내보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오? 주상 전하께서 그들은 예외로 하라 하였소. 어명이 그렇다 해도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어. 당시 권세가들이 일반 민들을 갖다가 처간으로 이렇게 자신의 휘하에 복속을 시키고서는 조용조 3세를 모두 자기가 받고 있었다는 거죠. 정부로서는 세원이 이제 깎여 나가는 셈이니까 권세가들로부터 전 백성들을 이제 이탈시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주열 같은 사람을 내려보낸 것이 그 작업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가가지고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정부 왕실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내고에 잡혀있던 처관들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해방을 시킨다든가 좀 이렇게 이탈시켜가지고 일반 민호로 환원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권세가들은 당연히 이제 견제를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민을 빼내야 되지만 정부 기관에서 이제 그런 인력까지 빼내라고 한 거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내고란 왕실 내의 창고 혹은 정부의 창고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경상도 계점사 주열과 전라도 계점사 곽여필은 그 내고에 소속된 처간들까지도 나라의 공역에 동원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충렬왕이 내고의 처간에게는 부역을 시키지 말라는 어명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열과 곽여필을 경상도와 전라도 계점사의 직에서 파면할 것이니 당장 그들을 불러올리도록 하라. 주열과 곽여필을 파면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파면시킨 것이 명분상 문제가 있다고 여겼던지 충렬왕은 얼마 안 가서 그 두 사람에게 다시 관직을 부여합니다. 충렬왕 5년 11월 주상전하! 주상전하! 그대는 태사국관이 아닌가? 근데 어인 일로? 어젯밤에 화성이 달을 가리는 재변이 일어났사옵니다. 뭐라? 화성이 달을 가렸다 하였는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것은 예사로운 재변이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화성이 달을 침식하는 것은 비상지변인데 어찌 승려들에게 밥이나 먹이고 부처 앞에 불공을 드린다고 물리칠 수 있겠사옵니까? 허면 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바라옵건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삼가고 정사의 잘잘못을 의논하여 바로잡아야 이 재변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여봐라, 승지 김주정과 정가신을 당장에 불러오도록 하라. 그리고 제추 신료들에게 명하여 정치의 잘잘못을 의논한 뒤에 봉함을 하여 올리게 하라. 아울러 궁궐 짓는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인부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사서의 기록을 보면 11월 계축일에 화성이 달을 가리는 재변이 일어나서 오윤부가 울면서 왕에게 아뢰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불화자의 별성자를 쓰는 그 화성이 태양계의 그 화성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데요. 화성이 달을 가렸다는 오윤부의 한마디에 국왕을 비롯한 제추 신료들 모두에게 비상이 걸리고 나라에서 시행하던 국사가 전면 중지되는 것을 보면 천문을 관측하는 이 일관의 한마디가 어느 만큼의 위력을 지녔는지 가늠할 수 있겠죠. 유교를 그 정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고려로서 그 하늘의 변화는 곧 그 하늘의 그 어떤 뜻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관들이 상당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윤부는 일관이었고 또 고려사 기록을 보면 굉장히 그 성품이 올곧은 사람으로 아첨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충렬왕 때 여러 그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정치들에 대해서 항상 바른 말을 해서 왕한테
때로 밉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올곧은 길을 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편 오윤부전을 보면 이 오윤부는 평범한 일관이 아니었습니다. 오윤부의 관직이 태사국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태사국관이란 천문, 역수, 축후 등 천변지위를 관측하던 관리를 일컫습니다. 오윤부는 전복과 별자리 관측에 정통하였는데 그는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몸이 아프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온 밤을 새웠다. 어느 날 밤에는 어떤 별이 하늘의 중심인 천존을 범하자 술 잘 마시는 자가 임금의 명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두고 봐라. 이렇게 예언하였고 또 한 번은 별 하나가 여림을 범하였으니 이는 필시 중국 사신이 와서 고려의 여자아이들을 뽑아갈 것이야. 그렇게 예언했는데 다 들어맞았다. 뿐만 아니라 오윤부는 점을 잘 맞추기로 명성이 자자해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그를 불러 시험해본 뒤로는 더욱 유명해졌다. 그는 책력에도 밝았다. 이러한 능력과 명성 때문에 위세가 등등하던 제국 대장공주마저 이 오윤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왕이 친히 태조의 사당에서 새의 신위를 조상과 함께 세우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원나라 출신의 제국 대장공주가 그 제사에 참여하려고 하였다. 이때 오윤부가 나섰다. 마마께서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비이고 대원제국의 공주인데 어찌하여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요? 태묘는 고려국 조상의 신령을 모신 곳인데 몽골국의 공주가 거기에 갔다가 신령이 노하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공주가 두려워서 제사에 참여하기를 그만두었다. 이후에도 이 오윤부는 천문 현상을 들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주의 궁궐 수축에 제동을 걸고 나섭니다. 마마, 하늘에서 누차에 걸쳐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심한 가뭄까지 겹쳤으니 궁궐의 신축 및 수축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큰 재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공주가 충렬왕과 함께 원나라로 떠나면서 경들은 들으시오. 내가 주상 전하와 함께 원나라 황실에 다녀올 터이니 하루빨리 태기를 하여 궁실을 수축하도록 하시오. 내가 원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토목공사를 끝내야 할 것이오. 이렇게 명하자 이번에도 오윤부가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금년에 토목공사를 하면 주상 전하께 해로운 일이 생길 뿐 아니라 세자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옵니다. 저자는 어찌하여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인가? 전하, 저자를 귀양 보내고 궁실 수축 태기를 다른 이에게 맡기세요. 그러자 곤란해진 충렬왕이 오윤부의 벼슬을 삭탈하고 태기를 빨리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그에게 태형을 가하였다. 그러나 오윤부는 굽히지 않았다. 태기는 흉을 피하고 길을 맞이하려는 것인데 이처럼 위협을 가하여 날짜를 정하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저는 사륙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전하의 명에 따를 수 없사옵니다. 점수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예컨대 전법사에서 소송들이 이렇게 빨리 처결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원 공주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대규모 공역의 시작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실 쪽에서 필요한 물품을 거두기 위해서 별감을 내려보내거나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원 공주의 시급을 지방에 설치했던 것을 또 폐지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관의 기능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이고도 이례적인 천문 현상들을 검토를 하면서 그것이 경고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야 됐던 직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력을 지닌 오윤부가 화성이 달을 가렸으니 비상지변이라면서 왕에게 울며 고했고, 그러자 충렬왕은 제초 신료들에게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도록 명했던 것이죠. 드디어 정치의 잘잘못을 규명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윤부는 전법 총랑 박인주에게 소송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 연유를 따져 묻습니다. 전법사에서는 신속하게 소송을 처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찌 그리 지체하는 일이 잦은 것이요? 송사를 처리하려고 하면 주상 전하께서 사사건건 이런저런 의견을 담아 빗발치는 교지를 내려보내시니 어찌 지체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되자 정사가 잘못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충렬왕은 사람을 보내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과인이 어느 한쪽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편들기 위해 교지를 내린 것이 아니다. 누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송사를 빨리 처결하도록 명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라 하겠는가? 그러자 전법사의 박인주는 왕에게 다시 이렇게 항변합니다. 만일에 주상 전하께서 판지나 내교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제가 누군가의 사정을 봐주기 위하여 송사를 지연시켰다면 그 죄가 죽어 마땅할 것이옵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요, 송사를 처리하는 기관인 전법사에서 소송에 대한 처결을 빨리빨리 하지 못한 점을 일관 오윤부가 따졌고, 해당 관리인 박인주는 국왕이 사안마다 자꾸 교지를 내려서 간섭하는 바람에 지체됐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충렬왕은 자신이 고의로 지체시킨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박인주가 왕에게 재차 항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점치고 별자리 관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 일관 오윤부가 이렇듯 소송 문제 같은 정치적 사안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주제 넘은 월권 행위로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신하들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는 충렬왕의 처지가 측은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강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소송이 지연되면 일단 백성들의 원한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 이제 백성들의 공력이 소진될 것이고, 다음 정부 왕실의 지방에서의 그 징발, 징념이 너무 심해지면 백성들의 생활이 이제 공경에 빠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천상의 경고로 나타난다고 봤기 때문에 천문 현상을 보고하는 한편으로 지나친 대민 피해를 야기할 만한 정부와 왕실의 사업에 이제 제동을 걸거나 간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대 고려인들의 천문관을 읽을 수 있는 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충렬왕 6년, 그러니까 서기 1279년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12월의 고려사저료 기사를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감찰시승 최유엄을 대청도로 귀양 보냈다. 최유엄은 직언으로 시무를 의논하다가 왕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대신들이 간하였다. 전하, 최유엄은 지조를 지켜서 전하를 받들어 왔사옵니다. 그를 그토록 가볍게 벌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그러자 왕이 노여움을 풀고 최유엄을 유배지로부터 소환하였다. 자, 이 무렵부터 사서에 감찰사가 등장하고 감찰사의 관리인 감찰시승이 왕에게 직언을 간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감찰사가 어떤 기관인지 이강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감찰사라는 건 이제 조선시대는 사헌부,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원래 어사대라고 했던 기관이고요. 그래서 시정을 거론하고 당시의 풍속도 교정하고, 그다음에 일반 조정 내 관료들의 어떤 관료들을 규찰하거나 탄핵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기관인데, 이후 1275년 충렬왕이 즉위해가지고 원나라 관제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사대를 감찰사로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충렬왕 때에도 계속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국왕에게 간언을 하고 충돌하고 감찰사 관원들이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정치 투쟁이었다기보다는 당시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충돌이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듬해인 충렬왕 6년 3월에는 드디어 충렬왕과 감찰사가 충돌해 한바탕 옥사가 벌어지는데요. 그 대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기에 충렬왕의 왕권 기반이 어떠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전의 원종 때와 비교해 보더라도 충렬왕의 국왕으로서의 권위가 다소 취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의 충렬왕은
이스백에 이러한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이 과인이 하는 일마다 반대를 하기 일쑤이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일관 오윤부, 전법사의 총랑 박인규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왕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반대를 하고 나선 모습도 이전 왕인 원종 때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충렬왕 6년 때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감찰사에서 강력하게 국왕을 견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원종 재위 때와 견주어서 환경이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충렬왕의 국정수행 능력이 모자랐을까요? 인천대 이형우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종 때는 무신 집권 기간이었고 충렬왕 때는 이제 원 간섭기에 접어든 그런 시기고, 그 무신 집권기에는 왕이 실권이 강한 리가 없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한테 특별히 그렇게 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원 간섭기에 들어와서 왕정 복고가 된 첫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왕인 충렬왕으로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소 도를 뛰어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왕정 복고 초기에 어떤 신하들로서는 왕한테 올바른 길을 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원종대보다 조금 더 많은 직언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종 때 같은 경우는 일단 재위 기간이 15년으로 짧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몽골 침공이 1260년의 강화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고, 또 당시 이제 빨리 강화도로 나와서 개경으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몽골인들은 정복 지역에다 되게 6가지의 요구사항을 요구하곤 하는데 그것을 빨리 들어주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과 상대하면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내정에서 어떤 그런 국왕과 관료들이 논쟁을 하거나 이렇게 충돌할 여지가 적었던 반면에 충렬왕 같은 경우는 이제 33년을 재위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원종 때 몽골과의 여러 이슈들이 일단 일단락된 상태에서 관료들도 수많은 내부 정책을 가지고 국왕의 어떤 지도 방향에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려 내부의 사정이 원종 때와는 달라졌기 때문이지 충렬왕의 국정수행 능력이 원종에 비해서 특별히 모자랐다거나 부패했던 탓이 아니라는 얘기죠. 충렬왕과 갈등을 일으켜서 국왕의 권위를 견제하려 들었던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원나라 출신의 왕비, 즉 제국대장 공주와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죠. 원 공주가 와서 국내에서, 고려 내에서 원 황제, 원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게 된 것도 충렬왕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충렬왕 때 국왕과 관료들 사이에 접촉이나 충돌이 발생하게 된 그 동기 또는 여지를 부여했던 것이 또 원 공주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충렬왕 때 국왕 관료 간의 갈등이 많았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원 공주의 존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렬왕 6년 3월, 지금의 평안남도 자비령에 해당하는 전령참. 고려에서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인후와 고천백이 원나라의 탐납과 함께 고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단치라는 벼슬을 가진 탐납이라는 인물은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가 전함 건조 감독관으로 고려에 파견한 사람이죠. 그들의 행렬이 전령참 인근 마을에 이르렀는데 선생님 오십시오. 저희들은 이 일대 마을에 사는 주민들입니다요. 점심밥을 차려놨으니 드시고 가시지요. 나는 노인정을 본 적이 없거늘 손수 점심까지 차려놓고 기다렸다는 말인가? 원나라 황실에서 고려에 파견된 우단치 어른이 아니십니까? 저희 주민들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리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려 조정에 요구할 일이 있으면 고려의 관리에게 얘기하면 될 것을 원나라 조정에서 온 나를 만나서 얘기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나리.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어디 한번 말해보라. 예, 나리. 우리 고을 백성들은
대부분 매를 사육하는 응방에 예속되었었습니다. 응방이 아닌 주민은 불과 몇 호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응방에 예속된 사람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지도 않고 부역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 마을에 부과해오던 세금 모두를 응방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들 몇몇이 모두 감당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우리가 무엇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런 방책이 없어서 우리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나. 내가 고려 조정에 이를 전하여 그대들을 구제하도록 하겠으니 기다리라. 드디어 원나라 우단치 탐납이 개경에 도착했고 그는 고려의 재상들에게 전령참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응방의 폐해가 이러하거늘 대체 고려의 재상들은 무엇 하고 있는 것이오? 여기 동방의 백성들도 엄연히 우리 황제 폐하의 적자인 것이오. 헌데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모진 고생을 시키면서도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다니 말이 되는 일이오. 만일에 이 사실이 우리 원나라 조정에까지 알려져서 황제 폐하께서 사람을 파견하시어 고통받는 백성들을 방치한 그대들을 문책해도 좋다는 말이오. 선박건조 감독관으로 온 원나라의 탐납으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은 고려의 재상들은 국왕에게 간합니다. 전하, 응방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사옵니다. 응방의 폐해를 바로잡으시옵소서. 무분별하게 응방에 편입한 민호들을 복귀시키시옵소서. 그렇다면 재상들로부터 이러한 주청을 받은 충렬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뭐하라! 과인에게 응방의 폐해를 운운하였는가? 재상들은 그 입들을 다물라! 아니 되겠다. 과인이 황제에게 청하여 황제가 신임하는 회회인을 보내달라 청할 것이다. 황제의 신임을 받는 자를 응방 관리자로 앉혀놓으면 그대들이 감히 과인에게 응방의 폐해를 운운하는 말을 다시는 못할 것 아닌가? 왕이 노하여 원나라 황제에게 신임받는 회회인을 청하여 응방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재상들이 감히 응방에 관한 말을 다시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승지 조인규가 강력하게 간하고 공주도 안 된다고 말하자 왕이 그만 중지하였다. 이제 원에서 고려로 파견되어 온 사신이 고려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백성들을 보는데 공경을 겪고 있고 그 이유가 응방이라고 하니까 이 원에서 온 사신이 고려 관료들과 만나서 그 얘기를 했고 고려 관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고려 국왕에게 자기들의 국왕에게 응방 좀 줄입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충렬왕이 분노를 하고 오히려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으로 여기서 이제 황제에게 신임받는 사람이라고 되는데 회회인이었습니다. 을 불러가지고 응방을 관리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 나와 있듯이 조인규나 공주가 만류해서 일단 그 시도는 무산되는데 그런데 감찰사 등에서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간언을 하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던 충렬왕이 이 응방의 폐해에 대해서는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이 다소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충렬왕은 선박건조 감시관으로 온 원나라의 탐납이 문제 삼은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나라 황제에게 응방 관리자를 보내달라 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렬왕이 응방과 다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강한 교수로부터 과연 응방에 편입된 고려의 민호가 몇 가호가 되었을지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 250여 호 정도가 서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려에.
그러니까 응방이라는 게 원래 이제 매를 수렵하고 사육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니까 또 중국 북방 종족의 유산이기도 하고 원대 들어와서 최전성기를 보였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고려에도 많이 설치가 됐고요. 근데 고려에 와서 그 250여 호가 지방 각 지역에 뭐 어느 정도 비율로 분산 배치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250호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단순히 매를 먹이는데 많은 고기와 경비가 필요할 테니까 그걸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변 가호들의 경지를 침탈하거나 주변 가호들이 소장하고 있는 은과 모시를 갖다가 많이 이제 집적해드리는, 그래서 응방에서 기르는 매들이 고기가 아니라 은과 모시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응방에서 기르는 매들은 고기가 아니라 은과 모시를 먹고 자란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강한 교수는 당시의 원나라에서도 응방이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응방이라는 것이 사실 중국에서도 단순히 매를 키우고 잡는 그런 단위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지역 경제의 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민호들의 경제가 그 재화들이 집적이 되고 정부에서 그것을 관리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당시 원 제국은 은을 중심으로 한 세제를 이렇게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가동한 걸로 평가를 받는데 그것을 포은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포은세가 부과되었던 지역들과 응방이 설치가 되었던 지역들이 지정학적으로 겹칩니다. 그래서 응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많은 다량의 은이 확보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응방은 대외무역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강한 교수의 분석입니다. 충렬왕 역시 자신의 측근을 응방 조직에 심어서 해외무역을 시도했을 것이란 얘기죠. 앞에서 회회인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위구르인 혹은 이슬람권 사람으로 이해되는 그 회회인이란 사람들이 바로 고려의 대외무역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얘기죠. 외설적인 내용의 고려 가요 쌍화점에서도 이 회회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회회인 역시 응방을 통한 대외무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